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수수료 받아먹고 회원가입비 받아먹고 자기네 광고 협찬비 받아먹으려고 그놈의 무한 매수법, 적립식 투자, 뭐 월급 타는 족족 최소 생계비만 빼놓고 전부 주식을 사라고.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적립을 하면 할수록 매일 그 깨지는 원금이 한 달 적립액보다 커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아니 적립식도 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뭐 조금 원금 대비 손실이 나긴 나더라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드머니 모으는 데 있어서는 모를까. 적립식도 원금이 커지면은 거치식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또 결국 장사치들의 상술이죠. 그런 다음에 네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면 펀드 가입해라 이거지. 근데 적립식 펀드도 마찬가지로 기존 설정액에서 내가 적립식으로 계속 원금을 불려준다고 할 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원금 자체가 마이너스로 다 까지는데 그 와중에 내가 계속 붓는 그 적립금은 그냥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에 이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폰지 구조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담보나 기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보장 안 되는데 수익까지 못 내고 심지어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손실 메꾸는 식으로 운영하면 그게 폰지 사기지 뭐예요. 이번에 장하성 씨 동생 그 장하원인가? 그 사람 디스커버리 펀드 지금 설정액 2,500억 원짜리가 환매 중단 사태 일어났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계속 모집했으면은 2,500억짜리가 아니라 2조 5천억 뭐 한 25조 원짜리 폰지로 박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천재 집안에서 이런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나왔는지. 그 뭐 장하성 실장은 뭐 경기고 고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소액주주 운동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 누나도 초대 여성부 장관 지냈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 중에 최초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된 장하준 씨 여기는 사촌 동생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는 진짜 여긴 넘사벽이에요. 영국 유학 갔다 온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동양인이 별로 없고 아직도 여기는 뭔가 좀 약간 레이시즘도 있고 영국 전통의 뭐 권위주의 비슷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 일단 뭐 학위를 잘 안 줘요 여기 일단은. 근데 이번에 사고 친 그 장하원 씨도 옥스포드대 박사 출신인데 사모펀드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쳤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루나 사태 권도영 있지 빌황 있지 난립니다 진짜 요즘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억울하다고 할 게 없어요. 일단 한 주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당초 컨센서스는 8.3% 정도 상승을 내다봤는데 실제 결과가 8.6%로 예상을 비교적 큰 폭으로 뛰어넘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월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하산길에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게 미국 금요일장 이제 개장 직전에 나왔는데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나왔는데 나스닥 선물 1.5% 순간 추락, 미국채 10년물 금리 1.5% 수직 상승, 그 다음에 빅스 공포지수 8% 진짜 스카이라켓팅,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 1.4% 순간 이거 급등 슈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1차적인 반응이 당장 우리 월요일장 외국인들 진짜 소금 뿌리고 물 퍼붓고 내쫓기에 딱 좋은 그 결과들인데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에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바로 휘발유 가격 비중이 48.7%. 그래서 제가 이번 그 5월 CPI에 자꾸 헛된 희망 품지 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표정 관리하고 좀 지켜보자고 2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인 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는 무조건 국제 유가랑 연동된다고. 근데 그놈의 유가가 4월보다는 5월이 높았고 5월보다는 지금 6월이 더 높으니까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든지 간에 일단 우리 예상 밖에 다른 어떤 메소드적인 측면에서 예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이거 피크 찍었다고 예단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비관적이냐, 너는 성격이 삐뚤어졌냐, 온갖 제가 그 비난, 힐난 다 들으면서도 꿋꿋이 지금까지 얘기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의 세라 하우스는 최근의 국제유가 움직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꺾이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매우 끈질기게 진짜 5, 6월에 엿가락처럼 늘어질 것이다. 게다가 매우 느린 속도로 후퇴할 것이다. 진짜 잼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끈적끈적. 진짜 듣기만 해도 한여름 등짝에 그 난인구 들러붙는 그런 느낌으로 좀 불쾌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는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그 초기보다도 더 걱정되는 지경이고, 특히 이거는 저소득층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BMO 캐피탈 마켓의 쌀 과띠에르는 연준이 지금 이대로 계속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하겠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그래도 안 잡히면 진짜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도 못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클레이즈를 비롯해가지고 월가 일부 하우스들이 당장 다음 주에 6월 FO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패드워치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말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미국의 외과 의사예요, 이분. 거기다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찍부터 예견하고 그 모기지 담보부증권 MBS 부도에 베팅하는 그 신용 부도 수합 CDS 여기다가 자기 펀드하고 전 재산 몰빵했다가 1조를 넘게 벌어들였던, 작년에는 또 테슬라에다가 숏을, 그러니까 공매도를 왕창 쳤다가 한번 쳐발렸고요. 올해는 애플에 또 공매도 숏을 왕창 쳤는데 이건 좀 쏠쏠하게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460억 달러를 베팅했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이 뭔가 본능적으로 어디 좀 약간 상한 냄새, 이렇게 이거 좀 약간 갔는데 이런 냄새를 잘 맡는, 혹은 조금 버블이 많이 껴가지고 곧 붕괴될 조짐 같은 거를 눈치를 잘 채는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이 마이클 버리가 이 CPI 나온 결과 보고 바로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마도 이거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같은데, 일시적 노, 피크 노, 그럼 투더문 달나라로 가는 거냐?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알고 있는 달에 대한 그 따뜻하고 낭만적인 그 달나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버리는 차갑고 어두운 그 실제 달, 그걸 생각한다면 그게 맞다. 그러면서 문구를 하나 인용했는데, 오늘 아침 CPI 뉴스가 소름 끼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이게 연준의 궤도,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 금리 인상이 어떤 경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데 대한 채권 시장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 결과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는데, 그게 바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흉이 됐던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우리말로 모기지 담보부증권이었고, 이날 MBS 발행해서 입찰자가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그 결과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 5.5%에서 하룻밤 사이에 6%로 수직 상승을 해버렸다고. 이거를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연준이 당장 6월 1일부터 요 MBS 175억 달러, 그리고 3개월 뒤인 9월 1일부터는 월 350억 달러 MBS 재투자를 중단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데, 그럼 이게 대신에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될 텐데, 이 MBS에 대한 구매자가 지금 씨가 말랐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것도 지난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마이클 버리가 한참 또 재미를 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트윗을 올렸다는 게 요새 다시금 그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 계산하면서 이 마이클 버리가 또 한 번의 그 빅쇼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미국의 이제 최근 주택 지표를 보면은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6.6%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59만 1000호 나와가지고 2020년 4월, 그러니까 당시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여가지고 주택시장 이사 수요 다 얼어붙었던 그때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진짜 시작한다고 아예 대놓고 힌트 줬고,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상 진짜로 시작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또 모기지 금리도 일찌감치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당초 예상치가 74만 9천 호였는데 여기 비해서 한 30% 적은 59만 호로 뚝 떨어졌다는 게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이번 CPI 결과 제일 좀 찜찜해져 버린 보조지표는 바로 FOMC 금리 인상 확률 나타내는 패드워치 이건데, 당장 다음 주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래 96%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96%에서 76%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 20%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23%로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3.6%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월 27일 FOMC에서도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 20%였던 게 이날 45%로 2배 넘게 수직 상승했고, 그 다음에 9월 21일 FOMC에도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확률이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9월은 지난주만 해도 연준이 뭐 일시적이나마 금리 동결하고 관망 모드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한국 증시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그 기대감으로 한 5% 넘게 다 반등했었는데, 이번 CPI 발표되고 나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 9월 달에 잡아 돌릴 확률이 45% 나와가지고 심지어 0.5% 금리 인상 가능성도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제 6월 하순으로 접어드니까 올해도 거의 절반은 지나왔는데, 연초부터 그놈의 빅스텝이니 뭐니 발길질 날라올 거 눈치만 보다가 시간 다 갔어요. 맨날 첫 번째 금요일을 고용지표 기다려, 그 다음 둘째 주에 CPI 기다려, 그리고 나면 FOMC 바로 또 있고, 그리고 나면 월말에 PC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보면 당장 6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 FOMC 결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연준 임원들 연설 어쩌고 왜 그런 결정했는지 다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네, 아니네, 인플레이션 때문이네, 어쩌고 또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결과만 해도 전달 대비해서 8.2포인트가 급락하면서 1978년도 집계 이후 최저치로 추락해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연준이 7월에 또 빅스텝이냐, 빅스텝을 하면 정말 경기 침체 각오하겠다는 거냐,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 인상을 또 멈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죽순처럼 솟아오를 텐데 어쩌고 또 하다가 시장 방향성은 또 럭비공이고, 그러다 6월 마지막 주 되면은 미국 GDP하고 PC 인플레이션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이 결과 가지고 연준이 7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몇 프로냐, 이것도 따지다가 7월 들어가가지고 7월 4일 그 줄라이 폴스, 그 유명한 독립기념일 연휴, 그러면 또 미국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가솔린 가격이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고 올해 캘리포니아 비치의 핫도그 가격이 얼마가 됐네 뉴스 보다가 이것도 뭐 눈치 게임 하면서 바로 연휴 복귀하면 7월 7일 우리 7월 7석인데 이날 목요일 날 6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돼요. 그러면 또 그때 누가 뭐라고 했다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열심히 의미 부여 놀이 하다가 바로 다음날 금요일은 또 고용지표 발표. 여기서 만약에 고용지표 부진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반대로 고용지표 잘 나오면은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연준이 빅스텝을 굳이 자제할 필요가 있겠냐 또 난리 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 13일에 또 6월 CPI 나오면 또 그거 전후로 시장 널뛰기 하고, 그때 멀미하다가 뛰어내리는 사람에 뭐 갈팡질팡 하다가 주머니 털리는 사람에 또 난리 나고, 또 이 결과 가지고 또 한 일주일 연준 임원들 연설 들으면서 또 막 우리끼리 입씨름 하다가 한 주 보내고 나면 또 7월 27일에 FOMC야. 그리고 나면 또 곧바로 그 주 금요일 29일에 PC의 인플레이션 또 나와. 이 짓거리를 9월 FOMC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9월 FOMC는 또 거의 월말에 9월 20일, 21일 이때 가서 있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또 급락을 한 데 대해서는 요거 좀 약간 CPI에 묻혀버렸는데, MSCI에서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 증시가 또 여기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이 그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올해 6월 24일 발표되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라가면 내년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선진지수 편입 확정되면 2024년 내후년에 실제 MSCI 선진지수 편입되는 이런 코스인데 이게 지금 일단 무산될 것 같다. 최소한 스텝은 좀 꼬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우리 자체보다 외국인들이 더 컸었어요. 여기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달래야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당장 골드만삭스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에 뭐 겨울이 오든 가뭄이 오든 빙하기가 오든 하여튼 죽어도 삼성전자 10만전자 고수하고 있어 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한국이 성공할 경우를 이제 전제를 한 거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가 결국 4,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가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3,300대 96,800원이었으니까 4,500이면 최소 10만 원은 넘겨야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2천 원을 설정했는데, 당장 금요일 날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던졌고요. 그 결과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5년 만에 최저치인 50.24%까지 내려앉았는데, 이게 진짜로 MSCI 선진지수 편입 물 건너갔다는 거에 대한 매도세라고 하면은, 그때 2016년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대였던 시절인데 지금 2배 가까운 6만 원대, 이거 지금 개인들만으로 계속 떠받칠 수가 있나.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6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먼저 정부 일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세종신도시를 비롯해가지고 요쪽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뻔하죠. 석탄 사용 줄이자는 건데, 그럼 대체 연료 뻔하잖아요. 원전이죠 뭐. 그리고 LNG.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에너지 기술 고급 인재의 양성 본격 추진. 저는 이것도 원전으로 봐요.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예타 관련된 테마가 제일 민감한 분야가 또 증시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 관세 운영 방안 관련 주요 실수요업체 간담회를 내일 개최하는데, 그 육가공 쪽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관리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불리를 잘 따져서 증시에서 좀 수피해주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식품, 외식업계 민생안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너무 식품 가격, 외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고요. 결국은 저는 이럴 때 밀키트 HMR 레디밀이 답이라고 봐요. 자, 내일 과기부는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간담회. 윤 정부 과학기술정책 관련된 테마가 또 증시에 있죠. 내일 환경부는 가축 밀집 사육지역에서 하천 수질 오염 인자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축사, 친환경 축사 이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내일 문체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츠 집중 육성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OTT부터 무슨 스튜디오 제작사들 있죠. 자, 내일 해수부는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사업 시행 발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중에는 해양 바이오, 미생물 요쪽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빈집관리 개편 위한 세트를 짜다.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하고 친환경 인테리어 쪽에 해당됩니다. 내일 한국은행은 최근 건설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경기 순환상 위치와 공급 제약 요인. 요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표가 되겠고, 자,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요,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또 있습니다. 다음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호주는 금융시장이 휴장일입니다. 여왕 탄신일로. 그리고 일본은 2분기 산업 전망조사. 저는 이거 중요할 거라고 봐요. 특히 철강 요쪽. 그리고 영국에 내일 4월 산업생산 나오고, 미국에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원래 연준 FOMC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금지되는데, 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연설이 이례적으로 있어요. 뭐 6월 FOMC 당연히 빅스텝 기본이고 지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분의 평가는 어떤지. 참고로 이분이 그 라파엘 보스틱의 9월 금리 인상 일시 정지 주장을 한마디로 개소리라고 일축했던 분입니다. 요즘 약간 그 매파적인, 단 한 번도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 쉬어갈 때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만만하게 해서는 못 잡는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인데, 연준 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연설을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USA가 16일까지 열립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T큐브, 파맵신, apta바이오, 큐라클, 유틸렉스, 나이백, 올리패스, 바이오톡스텍, 올릭스 등이 참여합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베이징이 정상 등교 등 방역 완화 예정입니다. 근데 상하이 보니까
방역을 풀었다가 또 재봉쇄했다가 난리죠. 역시 중국은 어렵습니다. 내일은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허권 관련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사이버 보안, 요게 이제 조금 증시의 연관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NH 스펙 23호 수요 예측 이틀 일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에서 중형 SUV 신차 토레스 사전 예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정책간담회 제2차가 열리는데 여기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보완점 논의 예정입니다. 여기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상장, 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 그리고 요즘에 루나 사태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오라클하고 멀른 오토모티브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